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의 공부와 세상 이야기. 오늘 3월 30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3월달이 다 갔네요. 그런데도 아직 헌재에서 탄핵 발표가 안 나고 있는데요. 참 아찔한 순간이, 아찔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예. 참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탄핵, 현재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배신하고, 물론 모든 법관들이 다 그렇진 않았겠지만 배신하고 나라를 혼란에 빠지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슬프고 걱정되는 상황인데, 다음 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미디어북 총균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6장 156조 할 차례입니다. 각설하고, 저는 다음 주에 아마 여러 가지 일이 생길 텐데,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제6장 식량 생산민과 수렵 채집민의 경쟁력 차이. 20세기까지도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 있었던 몇몇 민족들은 사막이나 북극 지방 등 식량 생산에 부적합한 지역에 국한되어 살게 된 결과 식량 생산자들에 의해 정복되는 운명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문명의 유혹에 굴복하고 말 것이다. 왜 수렵 채집민은 식량 생산을 시작했을까? 지상의 모든 사람들이 수렵 채집민이었을 때가 있었다. 그런데 왜 식량 생산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면, 어째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지중해성 생식지에서는 BC 8500년경에 시작되었고, 기후나 구조에서 그와 비슷한 지중해성 생식지인 유럽 서부에서는 그보다 3000년 후에 비로소 시작되었으며, 또한 비슷한 지중해성 생식지인 캘리포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서남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 일대 등지에서는 어째서 독창적인 식량 생산이 아예 시작되지도 못했을까? 그리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사람들은 어째서 BC 18500년경이나 28500년경에 일찌감치 식량 생산자가 되지 않고 BC 8500년경까지 기다렸을까? 현대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 같은 질문들은 일견 어리석은 질문처럼 보인다. 수렵 채집민 생활에 따르는 불리한 점들이 명백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수렵 채집민의 생활을 설명할 때 흔히 고달프고 야만스럽고 짧은 삶이라는 아이고 야, 토머스 홉스의 구절을 인용한다. 수렵 채집민들은 고되게 일하고 날마다 먹거리를 장만해야 하는 일에 쫓기고 걸핏하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고 부드러운 잠자리나 적당한 옷가지와 같은 기본적인 물질적 안락조차 누리지 못하고 또 일찍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오늘날 식량 생산이 원거리 농업 관련 산업을 통하여 곧 육체노동 감소, 안락 증대, 굶주림으로부터의 자유, 평균 수명 증가 등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는 직접 먹거리를 기르지 않으면서도 풍요롭게 살고 있는 제1세계의 사람들 뿐이다. 전 세계에서 실제 식량 생산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농경민이나 목축민들은 수렵채집민들보다 잘 산다고 말하기 어렵다. 시간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들을 보더라도 하루중 노동시간이 수렵채집민들보다 오히려 길면 길었지 짧지는 않다. 고고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많은 지역에서 최초의 농경민들이 수렵채집민을 교체했지만 그들은 수렵채집민보다 체격도 작고 영양상태도 좋지 않았으며 심각한 질병을 더 많이 앓았고 평균적으로 더 젊은 나이에 죽었다. 만약 그 최초의 농경민들이 식량 생산을 시작하는 데 따르는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들은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고 그 같은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 이웃 민족들이 식량을 생산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끝까지 그 축복이라는 식량 생산을 받아들이지 않고 수렵채집민으로 남아 있었던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 동북부의 원주민이었던 수렵채집민들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뉴기니 사이에 있는 토로스 해협제도의 농경민들과 수천 년 동안이나 교역을 했다. 캘리포니아의 아메리카 원주민 수렵채집민들은 콜로라도 강 유역의 아메리카 원주민 농경민들과 교역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피시강 서쪽의 코이족 목축민들은 피시강 동쪽의 반투족 농경민들과 교역하면서도 스스로 농경을 시작하지는 않았다. 어째서일까? 농경민들과 접촉한 일부 수렵채집민들은 결국 농경민이 되긴 했지만 그나마도 우리가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오랫동안 지체한 뒤에야 비로소 농경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 독일 북부 해안의 여러 민족은 독일 내륙에서 선형 토기 문화를 일으킨 민족들이 불과 200km 밖에 안 되는 곳까지 식량 생산을 도입해 왔는데 그로부터 13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식량 생산을 시작했다. 독일의 해안 민족들은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으며 또 무엇 때문에 결국 마음을 바꾸었을까? 유랑형 수렵채집민과 정주형 식량 생산자의 구별.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선 식량 생산의 기원에 대한 몇 가지 오해부터 일소하고 나서 질문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 사실 식량 생산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듯이 발견된 것도 아니었고 발명된 것도 아니었다. 식량 생산과 수렵채집 중에서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엄밀히 말해서 지구상의 각 지역에서 최초로 식량 생산을 시작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농경을 선택하거나 농경을 목표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 그들은 농경을 본 적이 없었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식량 생산은 결과를 짐작하지 못하고 내린 여러 결론들의 한 부산물로서 진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식량 생산이 왜 진화되었는지, 왜 어떤 곳에서는 진화되고 다른 곳에서는 안 되었는지, 어째서 지역마다 시기가 달랐는지, 그리고 왜 그보다 일찍 또는 늦게 시작되었는지 하는 점이다.
또 하나의 오해는 유랑형의 수렵체진민과 정주형의 식량 생산자가 명확히 구별된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구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아메리카 서북부의 태평양 연안과 같은 일부 풍요로운 지역의 수렵체진민들은 정주는 했어도 식량 생산자가 되지는 않았다. 팔레스타인, 페루, 해안, 일본 등지의 수렵체지민들도 먼저 정주했다가 훨씬 나중에 가서야 식량 생산을 시작했다. 15,000년 전의 수렵체진민들 중에는 아마 정주형 집단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장 풍요로운 지역들을 포함하여 수렵체진민들밖에 없었는데 비하여 오늘날의 얼마 안 되는 수렵체진민들은 유랑생활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척박한 지역에서만 겨우 생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동생활을 하는 식량 생산자 집단도 없지 않다. 유기니의 호수 대평원에 사는 현대의 유랑민들 중에는 정글을 개간하여 바나나와 파파야를 심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그 장소를 떠나서 다시 수렵체진민으로 살아가다가 몇 달 후에 돌아와 농작물을 확인하고 농작물이 자라고 있으면 밭에서 잡초를 뽑아주고 다시 사냥을 떠났다가 몇 달 후에 돌아와 확인하고 밭에 열매가 맺었으면 한동안 정착하여 수확을 거두어 먹는다. 미국 서남부의 아파치족 인디언들은 여름철마다 북상하여 고도가 높은 곳에 정착해서 농경을 하고 겨울 동안에는 다시 남쪽의 고도가 낮은 곳으로 돌아와 야생 먹거리를 찾으며 유랑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많은 모축민들은 철 따라 예상되는 목초지의 변화를 10분 이용하기 위하여 계절별로 정해진 경로를 따라 야영지를 옮겨 다닌다. 그러므로 수렵채집에서 식량 생산으로 전환하는 일이 반드시 유랑형 생활에서 정주형 생활로 전환하는 일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현실에서 잘 통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분법은 적극적으로 토지를 관리하는 식량 생산자들과 단순히 토지의 야생 산물을 거두기만 하는 수렵체진민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 수렵체진민은 철저히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기니 사람들은 사고야자나 마운틴 판다누스 따위를 작물화하진 않았지만 이 같은 야생 식용 식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그 주변에서 경쟁자가 되는 다른 나무들을 없애고 사고야자가 자라는 늪지대의 수로를 청소하고 다 자란 사고야자를 잘라내어 새싹이 잘 자라게 한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들도 비록 참마나 종자식물을 제외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농경의 몇 가지 요소를 활용할 줄은 알았다. 그들은 불탄 자리에서 싹트는 식용 종자식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땅에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토지를 관리했다. 야생 참마를 거둘 때에는 덩이 줄기를 거의 다 잘라내면서도 줄기와 윗부분은 남기고 도로 땅에 묻어서 다시 덩이 줄기가 자랄 수 있게 했다. 덩이 줄기를 꺼내기 위해 땅을 파헤치는 행위는 토양을 느슨하게 하여 공기가 통하게 함으로써 재성장을 촉진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을 농경민으로 정의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들이 줄기와 거기에 붙어있는
나머지 덩이 줄기를 집으로 가져가서 야영지의 토양에 새로 파묻지는 않았다는 사실뿐이다. 생활 방식의 상대적 가치에 따른 먹거리 선호 순위. 식량 생산은 그와 같이 수렵 채집민들이 이미 실행하고 있던 전 단계부터 서서히 발전했다.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이 짧은 시일 동안 한꺼번에 발전하지는 않았고, 주어진 지역에서 가축화, 작물화된 야생 동식물이 모두 동시에 가축화, 동물화되었던 것도 아니다. 수렵 채집 생활에서 식량 생산이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데 걸린 시간이 가장 짧았던 경우에도 야생 먹거리에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식단에서 야생 먹거리가 없어질 때까지는 수천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식량 생산의 초기 단계에서 사람들은 야생 먹거리를 모으는 일과 경작된 농작물을 재배하는 일을 동시에 함께 했다. 그런 유형의 채집 활동은 농작물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차츰 그 중요성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전환 과정이 그렇게 천천히 진행되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식량 생산 체계 자체가 시간과 노력을 할당하는 데 대한 많은 결정들이 하나씩 누적되면서 발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먹이를 찾는 동물이 그렇듯이 인간이 먹을 거리를 찾는데도 시간과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가령 초기 농경민은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오늘은 채소밭을 일굴까? 몇 개월 후에는 많은 채소를 수확할 수 있을 텐데 조개를 캘까? 오늘 당장 약간의 조갯살을 먹을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사슴을 사냥할까? 잘하면 오늘 당장 많은 양의 고기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을 가능성이 더 많은데 인간이든 동물이든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노력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지에 대해 무의식 중에라도 끊임없이 선호순위를 매겨보고 선택을 한다.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나 노력에 대한 보상이 가장 많은 음식을 먼저 생각한다. 만약 그 음식을 구할 수 없다면 그보다 덜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례차례 옮겨간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사람들은 우선 배고픔을 달래고 배를 채우기 위해 먹거리를 찾는다. 그러나 또한 어느 특정한 먹거리, 가로 열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지방, 소금, 달콤한 과일, 그냥 맛이 좋은 음식 등 가로 닫고 특정한 먹거리를 먹고 싶어 하기도 한다. 다른 요소들이 모두 동등하다면 가장 적은 시간에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확실하게 가장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먹거리를 찾음으로써 열량, 단백질, 기타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 먹거리의 양을 극대화시키려고 한다. 그와 동시에 끼니를 거르게 될 위험은 극소화시키려고 노력한다. 시간 단위당 평균 보상률은 높지만 굶어 죽을 가능성도 많아서 변동이 심한 생활 방식보다는 양은 많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보상 쪽이 더 바람직하다. 거의 11,000년 전에 시작되었던 최초의 채소밭은 야생 먹거리를 구할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처를 확보해 두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기능을 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한편 사냥꾼들은 자기 위신을 고려하여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자면 구차스럽게 날마다 착실한 견과류를 모아서 매달 기린 2마리 무게의 먹거리를 집으로 가져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날마다 기린 사냥을 나가서 매달 1마리씩의 기린을 잡아오고 그 대신 위대한 사냥꾼의 지위를 얻는 편을 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견 자기적으로 보이는 문화적 기호에 따라 행동하기도 한다. 가령 물고기는 진미로 간주할 수도 있고 금기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날에도 볼 수 있듯이 음식의 선호순위는 사람들이 각각의 생활 방식에 부여하는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된다. 19세기 미국 서부에서는 소를 기르는 사람, 양을 기르는 사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모두 서로를 멸시했다. 마지막으로 인류 역사를 통틀어 농경민들은 언제나 수렵 채집민들을 원시적이라는 이유로 경멸했고 수렵 채집민들은 농경민들을 무지하다며 경멸했으며 목축민들은 둘 다 경멸했다. 개인이 먹거리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를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그 같은 요소들이 작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농경 집단이었기 때문에 저 북방에 여진족, 거란족 수렵 채집했다고 알려진 저 사람들 아주 경멸했죠. 몽고라든지. 사실 경멸하고 뭐고 할 것도 없는데 그랬습니다. 자, 결국 경멸했다가 그 경멸로 인해서 자신이 다치는 거죠. 예. 점진적으로 전파된 식량 생산 체계.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각 대륙에서 최초의 농경민은 근처에서 다른 농경민을 관찰할 수 없었으므로 의식적으로 농경을 선택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륙의 어느 한 지역에서 일단 식량 생산이 시작된 후에는 이웃한 수렵 채집민들이 그 결과를 보면서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수렵 채집민들이 이웃의 식량 생산 체계 전부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어떤 경우에는 그 중에서 몇 가지 요소만을 골라서 받아들였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식량 생산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수렵 채집민으로서만 남아 있었다. 예를 들자면 BC 6000년경까지 유럽 동남부의 여러 지역의 수렵 채집민들은 서남아시아의 공유, 콩류, 가축 등을 동시에 신속하게 받아들였다. 그 세 가지는 BC 5000년 이전의 몇 세기에 걸쳐 유럽 중부에서도 빠르게 전파되었다. 유럽 동남부와 중부에서 식량 생산의 도입이 그렇게 신속하고 일괄적이었던 까닭은 그 지역의 수렵 채집민 생활이 비교적 생산성이 낮아서 경쟁력이 적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그와 대조적으로 프랑스 남부,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 서남부에서는 식량 생산이 서서히 도입되었다. 양이 먼저 들어오고 공유는 나중에 들어왔다. 아시아 본토의 집약적인 식량 생산이 일본에 도입된 속도도 역시 매우 느리고 점진적이었다. 아마 일본의 수렵 채집민 생활이 주로 해산물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그곳의 토종 식물들도 생산성이 높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수렵 채집 생활에서 식량 생산 생활로 전환되는 과정이 점진적일 때가 있듯이 식량 생산의
어느 한 체계에서 다른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도 점진적일 때가 있다. 미국 동부의 인디언들은 BC 2500년경까지 그 지역의 식물들을 작물화했지만 그 당시 옥수수, 호박, 누에콩 등의 3대 작물을 중심으로 더 생산적인 작물 체계를 발전시켰던 멕시코인들과도 교역을 맺고 있었다. 미국 동부의 인디언들은 점진적으로 멕시코의 농작물을 받아들였고 자기 지역에서 작물화된 여러 가지 농작물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호박은 독립적으로 작물화되었고 옥수수는 AD 200년경에 멕시코에 도착했지만 AD 900년에 이르기까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농작물이었다. 누에콩은 옥수수보다 한두 세기쯤 늦게 도착했다. 심지어는 아예 식량 생산 체계를 버리고 수련민 채집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BC 3000년경 스웨덴 남부의 수렵 채집민들은 서남아시아의 농작물을 바탕으로 농경을 시작했지만 BC 2700년경에는 포기하고 수렵 채집으로 돌아갔다가 400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농경을 다시 시작했다. 아유, 굉장히 피곤하네요 지금.
아이고, 잠시 피곤해서 잠을 좀 잤습니다. 커피 한 잔 마셔야겠네요. 졸리고 피곤하고.
네, 이렇게 조는 것도 공부의 일종입니다. 한 과정이죠, 공부에. 예. 아이고 졸려라, 아이고 졸려라. 자, 이번 챕터는 다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식량 생산과 수렵 채집은 상호 경쟁의 대안 방식. 이러한 점을 참작한다면 농경을 시작한다는 결정이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다시 말해서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먹거리를 구할 방법이 없었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식량 생산과 수렵 채집은 서로 경쟁하는 대항적 방식이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함께 수렵 채집은 어떤 농작물이나 가축을 추가하는 형태의 혼합 경제도 위의 두 가지 순수 경제와 경쟁했고, 혼합 경제끼리도 식량 생산의 비율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서로 경쟁하는 관계였다. 그러나 지난 만년 동안 나타난 지배적인 결과는 대체로 수렵 채집에서 식량 생산으로의 전환이었다. 따라서 이런 의문이 생긴다. 수렵 채집보다 식량 생산의 경쟁력이 더 커지게 만든 요인들은 무엇이었을까? 이 의문에 대해서는 고고학자와 인류학자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아직도 매듭짓지 못한 한 가지 이유는 세계의 각 지역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요인들이 각기 달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식량 생산의 발원에 얽힌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주요 원인은 대략 5가지로 추려낼 수 있는데, 학자들 사이의 논쟁은 주로 그것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놓고 벌어진다. 한 가지 요인은 야생 먹거리가 감소한 것이다. 지난 13,000년 사이에 수렵 채집민의 생활에 대한 보상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들이 생계를 의존하던 자원, 특히 동물 자원들이 적어지거나 아예 사라졌기 때문이다. 제 입장에서 보았듯이 기후변화 때문이었든 인간 사냥꾼의 기술과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었든 간에, 어쨌든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홍적세 말기에 대형 포유류가 대부분 멸종했고,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일부가 멸종했다. 과연 동물들의 멸종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고대 아메리카 인디언, 유라시아인, 아프리카인들로 하여금 식량 생산을 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 최근에 많은 섬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최초의 폴리네시아 정착민들은 뉴질랜드에서 모아새를 멸종시키고 바다 표범의 수를 격감시켰으며, 그 밖에도 폴리네시아의 여러 섬에서 바다새나 육지새들을 멸종 또는 격감시켰고, 그제야 비로소 식량 생산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AD 500년경 이스터 섬에 이주한 폴리네시아인들은 그때 이미 닭을 들여왔다. 그러나 닭이 주요 식량이 된 것은 야생 조류와 돌고래를 잡아먹기가 쉽지 않게 된 후였다. 마찬가지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도 동물의 가축화를 야기한 요인으로 그 지역의 수렵 채집민에게 주요한 육류 공급원이었던 야생 가젤의 수요가 감소했다는 점을 든다. 두 번째 요인은 야생 동물이 감소하면서 수렵 채집 생활의 보상이 줄어들었던 것과는 반대로 작물화할 수 있는 야생 식물이 증가하면서 식물의 작물화에 따르는 보상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는 홍적세 말기의 기후 변화로 야생 공유의 생식지가 크게 확대되어 짧은 시간 동안 막대한 양의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야생 공유를 수확한 일은 곧 비옥한 초승달 지대 최초의 농작물인 밀, 보리 등 곡류를 작물화하는 일의 전 단계에 해당했다. 수렵 채집이 불리해지도록 균형을 무너뜨린 또 한 가지 요인은 야생 먹거리를 채집하거나 가공, 저장하는 등 식량 생산에 필요한 각종 기술의 계속된 발전이었다.
설령 수많은 밀 줄기에 밀알이 주렁주렁 달려있더라도 그것을 베고 껍질을 벗기고 저장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BC 11,000년 이후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는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필수적인 방법, 도구, 시설 등이 그렇게 신속하게 나타났다. 그 모든 것은 풍부해진 야생 곡류를 취급하게 되면서 새로 발명된 것들이었다. 그와 같은 발명품에는 나무나 뼈로 만든 손잡이에 부싯돌 날을 달아 야생 곡물을 베는 낫, 그 곡물을 집으로 가져갈 때 사용하는 바구니, 껍질을 벗길 때 쓰이는 절구와 공이, 또는 맷돌, 저장하는 동안 싹이 트지 않도록 곡물을 볶아 놓는 기술, 물이 새지 않도록 벽토를 바르기도 했던 지하 저장실 등이 있었다. 이 모든 기술에 대한 증거는 BC 11,000년 이후 비옥한 초승달 지대 수렵 채집민들의 유적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한 기술들은 비록 야생 곡류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전했지만 농작물로서 곡류를 재배하는 일에도 꼭 필요한 선행 조건이었다. 이렇게 누적된 발전들은 곧 식물의 작물화로 나아가는 무의식적인 첫 단계이기도 했던 것이다. 네 번째 요인은 인구 밀도의 증가와 식량 생산의 발원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적인 관계였다. 충분한 증거를 구할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은 인구 밀도의 상승이 식량 생산의 등장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원인이었고 어느 것이 결과였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와 마찬가지다. 도대체 인구 밀도의 상승 때문에 사람들이 식량 생산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면 식량 생산 덕택에 인구 밀도가 상승할 수 있었을까? 대체로 이러한 인과관계의 사설은 양방향으로 모두 작용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식량 생산은 수렵 채집에 비하여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식품 열량을 얻게 하므로 결국 인구 밀도를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야생 먹거리를 모으고 가공하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어차피 인구 밀도는 홍역세 말기 동안에도 차츰 높아지고 있었다. 인구 밀도가 상승할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식량 생산을 선호하게 되었다. 식량 생산은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식량 생산의 도입은 이른바 자가 촉매 작용 가로 열고 일단 시작된 후에는 스스로 촉매작용을 되풀이하여 점점 더 가속화되는 현상 가로 닫고 이라는 것의 한 예가 된다. 인구 밀도가 차츰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먹거리를 구해야 했다. 어쩌다가 식량을 생산하는 쪽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그 대가를 얻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식량을 생산하고 정조하기 시작하자 산화 간격을 단축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기면서 다시 더 많은 음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식량 생산과 인구 밀도 사이의 이러한 양방향 관계는 식량 생산이 단위 면적당 얻을 수 있는 식품 열량의 양을 증가시켰는데도 식량 생산자들은 자기들이 교체한 수렵 채집민들보다 오히려 영양 상태가 더 나빴다는 모순을 설명해 준다. 그 모순은 인구 밀도가 먹거리의 증가에 비해 좀 더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생겼던 것이다. 현재에 이르도록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있는 부족. 이상의 4가지 요인을 종합해보면 비록 초승달 지대에서 식량 생산이 어째서 BC 18,500년이나 BC 28,500년이 아니라 BC 8,500년경에 시작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아프리투 시기에는 아직 수렵 채집 쪽이 초기 단계의 식량 생산보다 훨씬 더 보상이 컸던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야생 포유류는 풍부했던 것에 비해 야생 공유는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은 공유를 채집, 가공, 저장하는 데 필요한 발명품을 만들어내지 못했고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열량을 수확하는 일에 중점을 둘 만큼 인구 밀도가 높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식량 생산으로의 전환에 작용했던 마지막 네 번째 요인은 수렵 채집민과 식량 생산자들의 지리적 영역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식량 생산자들은 인구가 훨씬 조밀했기 때문에 굳이 기술, 병원균, 직업 군인 등등 식량 생산과 관련된 그 밖의 이점들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순전히 숫자만 가지고도 수렵 채집민들을 몰아내거나 몰살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수렵 채집민밖에 없었던 지역에서도 식량 생산을 도입한 수렵 채집민 집단들은 곧 그렇지 못한 집단들보다 인구가 많아졌던 것이다. 그 결과 식량 생산에 적합한 각 지역에서 사는 수렵 채집민들은 대부분 두 가지 중 한 가지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웃 식량 생산자들에 의해 쫓겨나든지 스스로 식량 생산을 받아들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수렵 채집민의 인구가 많아졌거나 지리적 조건 때문에 식량 생산자들의 이주가 늦어진 곳에서는 그 지역의 수렵 채집민들이 선사시대에 농경을 도입할 만한 시간이 충분했으므로 농경민이 되어 생존할 수 있었다. 미국 서남부, 지중해 서부, 유럽의 대서양 연안, 그리고 일본의 일부 지역 등이 그러한 경우였을 것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열대 동남아시아, 적도이남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 그리고 어쩌면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도 수렵 채집민들은 선사시대에 농경민들에 의해 교체되고 말았으며 근대에 와서는 미국 서부의 대부분 지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비슷한 교체 현상이 있었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렵 채집민들이 버틸 수 있었던 곳은 지리적, 생태적 장애물이 유난히 강력해서 식량 생산자들이 이주하거나 각 지역에 적합한 식량 생산 기술이 밖으로 확산되기가 매우 어려웠던 지역들 뿐이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예를 찾는다면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사막 때문에 아리조나의 아메리카 원주민 농경민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던 캘리포니아 아메리카 원주민 수렵 채집민, 인근 반투족 농민들의 적도 농작물에 부적합한 지중해성 기후대에 속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희망봉 일대의 코이산족 수렵 채집민, 여러 개의 해협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유기니의 식량 생산자들로부터 격리되어 있던 오스트레일리아 전역의 수렵 채집민들이 그러한 예이다. 더 나아가 20세기까지도 수렵 채집민으로 남아 있었던 몇몇 민족들은 식량 생산에 부적합한 지역, 특히 사막이나 북극 지방 등에 국한되어 살았던 덕분에 식량 생산자들에 의해 교체되는 운명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결국은 20세기가 다가기 전에 문명의 유혹에 굴복하거나 관료 또는 선교사들의 압력에 못 이겨 정착하거나 아니면 병원균 때문에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좀 큰 빅스토리로 인류 역사를 좀 보니까 뭔가 좀 우리네 이런 일들이 좀 사소하게도 느껴지고 그런 면도 있네요. 지금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작은 이들이 아니 이렇게 큼직큼직한 이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묘한 느낌이 듭니다.
졸리기도 하고요. 잠시 뭐 좀 할 일도 있고 하니까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